대한민국 육군의 기갑 전력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K2 전차는 현재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더불어 세계 3대 전차로 불리고 있는데요. 한국 단일의 기갑 전력만으로도 러시아를 제외한 전 유럽을 압도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니 그 위력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우리 군의 대전차 전력도 그만큼 강하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전차를 잡는 최고의 대응 수단은 같은 전차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대전차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전차전은 전차와 같은 장갑 차량을 무력화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전술 및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투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차가 전장에 등장하면서 대전차 소총, 대전차포 등을 시작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부터는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 공격 헬기 등 다양한 대전차 수단이 등장해 왔는데요. 대한민국은 강력한 기갑 전력만큼 대전차전 능력도 뛰어납니다. K2 전차를 비롯해서 형궁 등의 대전차 미사일과 AH-64 아파치 헬기 그리고 전력화를 눈앞에 둔 LAH 소형 무장 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전차전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전차전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은 소련제 T-34를 앞세우고 파죽지세로 남한 땅을 점령했는데요. 우리 군은 단 한 대 전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투철한 의지와 맨주먹만으로 북한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아픔 말고 현재에 와서도 대전차 전력은 한국에게 중차대한 요소입니다. 우선 북한은 상당한 규모의 전차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형 전차도 선보였는데요. 이는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대전차 전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장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무기 시스템과 전술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차는 여전히 지상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전차 전력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전차 전력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기갑 전력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기갑 전력은 다양한 전차와 장갑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뛰어난 전차는 두말할 필요 없이 K2 흑표입니다. K2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3.5세대 주력 전차로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120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포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어 빠르고 효율적인 사격이 가능합니다. 방호력도 뛰어난데요. 복합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여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포탄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K-21 보병 전투 차량은 보병 부대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차량으로 40mm 기관포와 M60 227 7.62mm 동축 기관총, 형궁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할 수 있어 보병 지원 및 대전차 전투에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도하 능력도 장착하고 있어 다양한 지형에서도 높은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K808 차륜형 장갑차는 펄×8 차륜형으로 신속한 이동과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무장으로는 K16 기관총과 K4 고속유탄 기관총을 장착합니다.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기갑 전력을 구성하는 무기체계들은 뛰어난 위력을 자랑하지만 우리와 실질적 군사적 대치 상태인 북한과 잠재적 적국인 중국의 기갑 전력도 결코 만만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성능 자체야 한국에 비할 바가 안 되나 어마어마한 물량은 꽤나 위협적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대규모 기갑 부대를 통해 전장에서 수적 우위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기갑 부대는 다양한 전술적 시나리오를 전개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차 전력이 중요한데요. 적의 전차를 잡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같은 기갑 전력으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전차와 장갑차 등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이 중 확실한 대전차 무기체계는 K2입니다. 북한은 2020년과 2021년에 신형 전차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성능 자체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전문가들은 외형을 보고 북한 신형 전차의 성능과 특징을 분석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의 신형 전차는 K2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120mm L-55 활강포를 주포로 사용하며 자동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형 날개 안정철 갑탄, 고폭탄, 다목적탄 등 다양한 포탄을 발사할 수 있고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자동 표적 탐지 및 추적 기능, 주포 안정화 시스템을 통해 높은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반면 북한의 신형 전차는 러시아 T-14 전차의 영향을 받아 개발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125mm 활강포를 장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신 가공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사격 정밀도와 포신 수명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방호력 부분에서도 K2의 압승이 예상되는데요. K2는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 그리고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형 전차는 성군호 전차의 무장 시스템과 이란 줄피카 전차의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전 북한이 운용하던 전차보다 어느 정도 방호력은 강화되었지만 K2의 복합 장갑과 능동 방어 시스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의 최신 주력 전차인 99식 A2, K2의 상대는 되지 못합니다. 활용면에서 K2의 APF-SDS탄은 2000m 거리에서 900mm 이상의 관통력을 자랑하는 반면 99식 A2의 APF-SDS탄은 500mm 내외의 관통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9식 A2는 복합장갑과 폭발반응 장갑을 사용하지만 서방의 3세대 전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제로 구형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관통되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전차의 성능에서부터 벌써 북한과 중국은 한국에게 밀리는데요. 우리 군이 운영 중인 AH-64 아파치는 그야말로 대전차 전력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가 F-22라면 최강의 공격 헬기는 AH-64 아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는 분당 600에서 650발을 발사할 30mm M230 체인건 기관포를 기본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으며 최대 1200발의 탄약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최대 16발, 2.75인치 하이드라 로켓을 최대 76발을 장착할 수 있고 AIM-92 스팅어나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치는 AN/APG-78 사격 통제 레이더를 통해 반경 8km 내에 지상 및 공중 표적 1000개를 탐지하고 이중 256개를 추적하며 동시에 16개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마력의 엔진 2개를 장착하여 이로 인해 뛰어난 기동성과 넓은 작전 범위를 자랑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93km, 최대 항속거리는 483km에 달합니다.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한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는 올해 안에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체급은 작아도 성능과 위력은 대단합니다. 20mm 게틀링 기관포를 기본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으며 70mm 무유도 로켓과 타거리 8km의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청검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찰 및 자폭 무인기를 탑재한 멈티를 통해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사일 경보 수신기, 레이더 경보 수신기, 레이저 경보 수신기 등 다양한 경보 시스템을 통해 생존성을 높였으며 체프 플레어 발사기를 장착하여 적의 공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동성 면에서는 엔진 2개를 탑재하여 최고 속도는 242km/h, 최대 항속거리는 905km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자동 비행 조종 장치와 표적 획득 지식이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높은 기동성과 작전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향후 아파치와 LAH를 조합한 전술을 활용한다면 우리 군의 대전차 전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차 전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대전차 화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블린 같은 대전차 화기는 적 전체의 악몽이나 다름없는데요. 우리 군도 M72, 66mm 로켓 발사기, 90mm 무반동총, 토우 대전차 미사일 등을 도입해 운용했지만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90년대에 펜저파우스트 3를 도입했습니다. 펜저파우스트 3는 휴대용 경대전차 로켓 발사기로 주야간 운용이 가능한 광학 조준 장치를 갖추고 있어 명중률이 높은 편입니다. 펜저파우스트 3의 기본 고폭탄의 관통력은 700mm의 균질화변 강판인데요. 신형 텐덤 탄두를 사용할 경우 반응 장갑을 관통한 후 800mm 이상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펜저파우스트는 전차뿐만 아니라 벙커와 같은 고정 목표물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벙커파우스트라는 특수 탄두는
콘크리트 벽을 관통한 후 내부에서 폭발하는 열압력 탄두로 구성되어 있어 균질화변 장갑 110mm, 콘크리트 360mm, 모래주머니 1300mm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펜저파우스트의 활용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대전차화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실 무기 체계가 바로 형웅입니다. 형궁의 유효 사거리는 약 2.5에서 3km이며 관통력은 900mm에 달합니다. 이는 전방의 적 전차나 장갑 차량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차의 방어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텐덤 탄두 방식을 채택하여 반응 장갑을 무력화하고 주탄두가 본체를 타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적의 최신 전차에도 높은 관통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사 모드와 타버텍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사 모드는 발사 지점에서 목표물까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방식이며 타버텍 모드는 일정 고도 이상으로 올라간 후 목표물의 직각으로 떨어지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발사 모드 선택은 지상의 대전차 전력뿐만 아니라 엄폐된 적 목표물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과거의 대전차 유도 무기와 달리 형웅은 발사 후 망각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수가 발사 직후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켜 줍니다. 대전차전은 전차의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군사전술로 다양한 무기와 기술이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대규모 기갑 전력 위협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이러한 대전차 전술과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이며 현대전장에서의 대전차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기술의 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특히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의 활약으로 인해 전차의 효용성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한때 지상전의 왕으로 군림하던 전차가 이제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K2 흑표 전차의 성능을 지속해서 개선하며 세계 방위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뛰어난 성능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차는 전통적으로 전쟁의 지배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차는 연합군과 추축국 양측 모두에게 결정적인 전력이었으며 냉전 시기에도 각국은 전차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전차는 지상전에서의 기동성과 화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존재로 전선 돌파와 전투력 집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동안 전차의 천적은 아파치와 같은 공격 헬기였는데 이제는 드론이 그 바통을 넘겨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 한국전쟁만 하더라도 소련제 T-34 전차로 무장한 북한군의 침공에 대비할 전차 전력이 없었던 한국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전차 개발에 힘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차가 지상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경험한 한국은 이후 전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이후 K1 전차의 개발로 이어지면서 K2 흑표 전차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 국가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저력과 국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전차의 취약성으로 인해 전차 무용론은 전쟁 내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전의 전차의 시대가 끝나고 드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시사합니다. 드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전차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드론은 전차의 상부에 폭탄을 투하하거나 직접 충돌하여 자폭하는 방식으로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드론의 공격 방식은 전차의 생존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전차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례는 전차의 취약성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세계 최강 전차로 손꼽히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도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인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드론의 역할은 단순히 전차를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드론은 전쟁터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목표물을 지정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드론은 가볍고 비용이 저렴하여
다른 무기 체계 대비 환경의 제약이 거의 없다시피 해 앞으로의 전장에서 드론이 사용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현대전장과 미래전장을 오가는 사이에서 누구보다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전차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입한 무기들은 판매국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개량도 하지 못했던 방위산업 후진국이 과거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은 전차의 존재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우리의 의지대로 개량의 개량을 거듭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능력을 키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전장을 누비더라도 우리는 환경에 맞는 대응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부각된 대전차 미사일에도 대응책을 마련 중인데요. 그 대표적인 제블린 미사일은 적이 전차를 상부에서 공격하여 전차의 장갑을 쉽게 뚫고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차 미사일은 전차의 생존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 역시 전차의 역할을 제고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차의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차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어 체계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개발된 최신 전차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K2 흑표는 강력한 주포와 두꺼운 장갑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복합 능동 방호 장치를 장착하여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이 공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복합 능동 방호 장치는 소프트킬과 하드킬 방식으로 나뉘며 각각의 방식은 전차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프트킬 방식의 APS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접근할 때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유도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연막을 통해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소프트킬 방식은 전차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주며 전투 상황에서의 유연성을 증가시킵니다. 소프트킬 방식의 장점은 적의 공격을 물리적 충돌 없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차 주변에 아군이 있을 때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드킬 방식의 APS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전차에 접근하기 전에 물리적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전차 주변에 설치된 센서가 미사일을 감지하면 요격탄을 발사하여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합니다. 하드킬 방식은 적의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어 전차의 생존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하드킬 방식은 소프트킬 방식보다 더 확실하게 적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기술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전차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전차를 개발하는 국가들에게는 이제 필연적인 숙제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K2 흑표 전차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이 전차는 다양한 지형에서 기동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는 전차장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강화된 방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기존 전차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최신 전쟁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향상된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적의 전자기 방해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표적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드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전차에 철망을 설치하여 드론 공격을 방어하려고 시도했듯이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은 전차의 상부와 후방 엔진룸과 같은 상대적으로 장갑이 얇은 부분을 공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K2 흑표 전차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하여 드론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2 흑표의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차의 생존성을 더욱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적성국의 드론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전차는 드론의 공격에 대한 경고를 미리 받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적성국들은 어떠할까요? 북한도 전차 성능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공개된 M2020 개량형 전차는 APS를 탑재하여 능동방어 장치의 시연을 보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전차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양산 능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개량형 전차의 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양과 질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못한 북한이지만 군의 현대화는 분명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북한의 전차 개발은 대한민국에게도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M2020 전차 외에도 다양한 전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들 전차는 전쟁 상황에서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전차의 폭발 반응 장갑과 같은 첨단 방어 기술을 도입하여 전차의 생존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차 개발은 단순히 방어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공격력 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M2020 전차에 고성능 주포를 장착하여 적의 전차와 보병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차의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엔진 성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형에서의 기동성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전차의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차기 장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차기 장갑은 현존하는 전차의 대부분의 포탄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량된 K2 흑표 전차는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전차 무용론은 새로운 전쟁 양상이 등장할 때마다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차는 여전히 지상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는 전차의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전차의 생존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전차 성능 개량을 통해 지상전의 최강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전차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세계 무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